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자인 코리아 장행닷컴 행정사 사무소의 장만익 행정사입니다. 어, 아침에 강의를 준비하면서 한 세 번을 잘못 녹화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는데 음, 처음에 제가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2016년이었던 것 같고요.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강의를 올리기 시작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300번째 강의가 이미 올라가 있고, 지금 310개 가까이 강의가 채워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유튜브 강의를 시작한 게 이제 202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전에는 드문드문 강의를 좀 올리다가, 이제 코로나 시국에 재택근무를 했던 빈도수가 좀 많아져서, 그때 다양한 방법을 한번 시도를 해봤었고, 줌으로도 시도를 해봤고, 제 얼굴이 직접 보이는 영상으로도 한번 찍어봤었고, 지금처럼 강의하는 거 스타일로 상당히 이제 오래 지속되고 있는데, 최근에 달라진 거는 썸네일에 이제 제 얼굴이 좀 들어가서 코로나 때 마스크 쓰고 이제 출입국을 가든지 외국인 분들을 이제 만나다 보니까 얼굴을 잘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이전에는 코로나가 되기 전에는 내 출입국에 가게 되면 진짜 외국인들이 많이 알아봤어요. 또 물론 행정사님들께서도 굉장히 많이 알아보셨고요. 그래서 저를 알아본다는 건 그래도 유튜브를 또는 저 페이스북 페이지 지금 한 5만 7천 명이 넘었는데, 예, 보고 계시는 구독자 중에 한 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열심히 좀 강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일반적으로 강의를 만들 때 20분 내외로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안에 따라서는 1시간이 넘은 강의도 있었고, 또 2020년 말인가요? 그때 했었던 라이브 강의가 좀 있었잖아요. 그 라이브 강의 같은 경우는 매주 금요일 날 1시간에 걸쳐서 라이브를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도움 받으셨다는 외국인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셨고, 이게 상당히 오래 지속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업데이트되는 정보들, 저가 알아서 확인하는 방법으로, 어, 이제 업데이트된 강의를 해드리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었고, 또 외국인들이 출입국에 가서 생긴 문제점들이라든가 본인이 했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팔로워 중에서도 이렇습니다, 현재는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강의는 솔직히 제가 여러 번 강의를 해드렸던 건데, 실제로 이게 지금 일선 출입국에서는 적용이 지금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본적으로 이민 정책이라는 거는 기본 틀이 있어요. 왜 만들었는지 그 목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F2 담당 주무관하고도 굉장히 많이 통화를 했었고, 또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정말 해석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제가 요청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을 하고, 또 문제가 생겼던 그 부분들, 외국인 근로자를 도와줬던 부분도 상당히 좀 있고, 문자 자체로 해석하는 것보다도 정말 이 부분이 자세하게 좀 설명이 되어 있는 지침들이 좀 반영이 되라는데, 실제로 지금 지침이 반영이 안 됩니다. 지금 지침이 어, 반영이 안 돼요.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이코리아를 통해서 법무 출입국 정책본부, 외국인 정책본부 같은 경우는 어떤 수정 사항이 있거나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이제 수정 내역을 같이 공개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이번에 지침에 변경됐습니다라고 설명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로 이전에 가지고 있던 매뉴얼 자체가 새롭게 개편된 부분은 아니고,
이전에 가지고 있는 지침에 이제 덧붙여서 수정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상당히 많은 오류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게 정말 그렇고, 뭐 당연히 오탈자는 엄청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다 지적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지만, 이제 외국인들 또 행사님들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이 지침의 해석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F299이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복잡한 비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비자들도 굉장히 복잡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복잡하다는 기준은 해석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느 지침에 어느 출입국의 기준을 맞춰서 해석을 해야 되느냐? 요거가 한국의 이민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돼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민청이 만약에 생기게 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 저는 그 이민 정책 지침의 통일화라고 생각합니다. 각 출입국 외국인청 사무소 또는 어, 이제 출장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들이 있어야 되고, 근데 각 지역마다 이제 관할 출입국에서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기준들이 다르다고 한다면, A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 꼭 A라는 지역에만 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되면 B라는 곳으로도 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엄청난 임팩트가 작용을 해서 좀 불리한 환경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침의 통일화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제가 강의 중에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E74 비자도 정말 여러 번에 걸쳐서 수정 보완이 됐던 거고, F299은 이거는 한두 곳도 없어요, 정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어제입니다, 어제 외국인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 방문했던 외국인이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스북에도 제가 영어로 간단하게 좀 적었습니다만은, 우선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오늘 특별하게 시간을 내서 어, F299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제 배우자가 F1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 주체류자인 F299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외국인이 연장할 때 도대체 소득 요건을 어디에 맞추어야 하느냐, 요 부분이 엄청 민감해요. 왜냐하면 소득이라는 거는 전년도에 일하는 게 올해 년도 5월 달에 소득 금액 증명이 나오기 때문에 1년 5개월이라는 기간을 기다려야 나오는 거거든요. 작년에 일했던 것이. 근데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 시간을 준비를 해야 되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침의 해석이 다르다? 그러면 이미 F299 비자를 받고 1년을 받은 상태에서 연장이 안 되는 불합리한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가 명확하게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려고 강의를 해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의 구독. 말미에 제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의 구독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오늘이 2월 23일 목요일이고요. 그다음에 2월 28일까지 저는 8,000명을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한 1,000명 가까이가 좀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도와주십시오. 네. 왜냐하면 목표를 잡고 유튜브를 하고 있는 저로서는 목표가 조금 미달되면 좀 슬퍼집니다. 예, 여러분들 저 유튜브 채널은 광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광고 없는 정말로 명쾌한 강의, 출입국 강의, 이민정책 강의 듣고 계시기 때문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메인 문제점은, 자, 배우자가 국내에 있는 경우에 F299 기타 장기 체류 비자를 가지고 있는 주체류자가 연장을 할 때 소득 요건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연장 요건에 대한 하이콜에 나와 있는 지침을 한번 보겠습니다. 생계 유지 능력을 보는데요. 자, 동반 가족의 생계 유지 능력은 신청일 기준으로 해서 주체류자의 생계 유지 능력을 요건으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국내 출생 대만 화교, 그다음에 종교 자격으로 F299 장기 거주 자격을 취득한 경우
이제 연장할 때는 이제 생계 유지 능력이 필요 없지만 그 이외에는 연장 요건을 맞춰야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연간 소득에 대한 부분입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 발표 여부에 따라서 신청을 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게 적용하는 거가 이제 2021년도 GNI는 확정 GNI가 이미 발표가 됐죠. 요거는 이제 4,048만 2천원 으로 발표가 됐는데 2022년 GNI는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 자, 2022년도 GNI를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F2 그리고 F5를 일반적으로 적용할 때 GNI의 기준은 잠정 GNI가 아니고요. 확정 GNI가 적용됩니다. 요거는 제가 눈이 좀 아프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잠정 GNI는 뭐냐면 매년 3월에 그 한국은행에서 3월 첫 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은행에서 발표가 됩니다. 근데 이게 잠정이에요, 잠정. 그래서 이 잠정이 3월 첫째 주에 발표되는데 요거는 잠정이잖아요.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E7 원 비자에는 적용이 됩니다.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이제 확정 GNI는 매년 6월에 나옵니다. 6월에 나오는데 한국은행에서 발표해요. 근데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다음에 이제 하이코리아에서 이제 별도로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적용은 F2 그 다음에 F5 그리고 E7 비자도 이때부터 적용됩니다. 근데 이때 적용하는 거는 이제 F2하고 F5에 이제 확정 GNI를 적용하는데 하이코리아하고 한국은행하고 약간 달라요. 예를 들자면 확정 GNI가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이제 작년에 6월 달에 이거는 이제 확정 GNI는 6월에 발표가 되는데 6월에 발표될 때가 4,048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하이코리아에서 발표한 거는 2,000원이 여기서 플러스가 됐어요. 그래서 큰 차이는 아니지만 약간 차이가 난다는 점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7월 이후에 F299이나 변경을 하거나 또는 F299로 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2022년 확정된 GNI를 적용하는 거고요. 다만 올해 7월 이전에 이제 F299로 변경하거나 그 다음에 연장하는 경우에는 2021년도 확정된 GNI를 적용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올해 예를 들면은 지금 2월 달에 이제 F299을 연장할 때의 소득 기준은 뭐겠죠? 네, 그렇죠. 2021년도에 발표된 확정된 GNI인 4,048만 2천원으로 기준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전년도 GNI 그래서 전년도 GNI가 발표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전전 연도를 신청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부분의 문구입니다. 자, 연장 신청일을 기준으로 전년도 1인당 GNI 발표 여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이제 심사를 하게 됩니다. 네, 각각 모두를 충족을 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가 이제 전년도 GNI나
전전년도 GNI 이거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용할 것이냐 또 2022년도로 적용할 것이냐는 여기에 설명한 바대로 기준을 하는데 지금 만약에 2월 달에 연장이나 이제 변경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2021년도 확정된 GNI를 기준으로 한다. 4,048만 2천원 요거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만 자 신청인과 신청인의 가족으로 구분하여 모두 충족하여야 함, 모두 충족하여야 함. 요 부분에 대한 해석이 지금 앞을 다 빼놓고 설명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요거를 설명하려면 어디부터? 오늘은 조금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분, 원래 20분인데 30분까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원래 F299으로 비자를 변경할 때 요 기준을 먼저 봐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이해됩니다. 자, F299 비자를 변경할 때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E74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배우자가 F3 비자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상태를 가정한 상태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E74에서 F299 비자로 변경할 때 소득 요건은 자, 월 최저임금의 18배입니다. 이게 1번이 있고요. 2번이 뭐냐면 GNI의 1.5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근무처 변경 허가 대상자인 경우에 F299 비자 변경할 때 월 최저임금의 18배니까 여기 3,450만 원 정도 됩니다. GNI 1.5배는 지금 계산하면 한 6천 정도 됩니다. 자, 이거와 이거 차이는 엄청나게 크잖아요. 이거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자, 거기도 똑같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신청인과 가족 이렇게 같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똑같은 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GNI 이상 또는 근무처 변경 허가 대상자에는 GNI 1.5배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만 다르고 요 표는 거의 비슷해요. 연장할 때도 이게 이제 신청인이 12배로 다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12배가 일반 체류자가 D8, D9, 또 E71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근무처 변경 허가 대상자인 E74 비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18배. 자, 요걸 해석하는 기준은 국내에 배우자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주체류자 혼자 F299 신청하는 경우 주체류자와 가족이 F299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빠져있는 말이 뭐냐면 이 사람들 신청인과 그다음에 신청인과의 가족을 나누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혼자만 F299 가지고 있을 때 신청인과 가족은 신청인 원래 F299 가지고 있는 주체류자와 가족이 F299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면 주체류자와 가족이 F299 비자 신청하는 경우가 이제 비자를 신청할 때에 대한 기준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해석은 뭐냐면 자, E74 자, 위에 거를 좀 지우고 제가 좀 진행을 할게요. 요걸 좀 가끔씩 좀 지워야 되더라고요. 지우지 않으면 집중을 잘 안 하세요. 자, 그래서 위에를 좀 지울 테니까 필요한 부분만 보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행사님들이나 외국인들 중에서도 자기가 보고 싶어 하는 강의만 들어요. 그 딱 강의만 들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거기까지 내가 설명한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강의를 이제 듣다 보니까 결론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안 돼? 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고, 왜 이렇게 제가 설명하는 그 근본적인 그 이해의 바탕을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설명해도 두 번, 세 번 해도 이해를 못하고 출입국에 본인들이 가게 되면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법을 설명 못하는 이유는 결론만 듣기 때문에. 자, 변경할 때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요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적용이 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신청인 연장할 때도 신청인과 신청인 플러스 가족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혼자 F299인 거고 주체류자 류자도 F299 가족도 F299 이 경우입니다. 이거를 다 빼놓고 지침에 설명해 놓고 이 부분들만 가지고 관할 주무관님, 출입국 주무관님께서도 가족이 한국에 있잖아. F1인데요? 여기 써져 있잖아. 그러니까 적용을 달리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E74에서 배우자가 F3고 E74 비자가 F299을 비자 변경하면 F3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F112 비자를 받아요. 일을 못해요. 그 다음에 요거는 같이 신청해서 이제 F299 비자가 된 경우 요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에 써져 있는 것만 하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 문제가 생기냐면 자, 이민 정책이라는 건요. 변경의 난이도 측면을 봤을 때 변경이 훨씬 연장보다 어렵습니다. 정말이에요. 왜? 변경을 할 때 E74 비자가 F299으로 비자를 변경하려면 5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를 이수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 이제 본인의 자산이 1,500만 원 이상이 되고 자산이 있어야 되고요. 다음 네 번째는 뭐예요? 전년도 소득이 월 최대 임금의 18배잖아요. 3,450만 원이에요. 자, 연장을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그 전에 E74 비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상관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자, F26에서 F299로 연장이 되신 분들이 있어. 2019년부터. 이 사람은 나머지 조건은 다 따라가는데 다만 연장할 때 두 번째 연장할 때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를 이수가 원칙인 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다 조건이 동일한데 연장할 때 그렇다면 봐보세요. 연장할 때는 최저임금의 12배예요. 연장할 때는 이걸 통일시켰어요. 2021년도까지만 해도 이게 또 분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근무처 변경 허가 대상자였던 사람이 F299 비자를 받았을 때 연장할 때는 예를 들면 뭐 지혜나 현배라든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게 2022년도에 바뀌었습니다. 왜? 어떤 비자를 가지고 있던 간에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는 비자를 기준으로 연장 기준을 설정을 해야지 이전에 내가 무슨 비자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먼저 기준으로 삼고 F2 비자를 검토해서 연장할 때 이전의 비자를 검토해야 된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기본적인 이민 정책에 대한 개념이 없는 상황이에요. 어떤 비자건 봐봐요. 예를 들면 E71 비자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E74 비자 가지고 있거나 이 사람들이 영주권을 받으면요. 어떤 운이 좋아서 아니면 조건을 맞춰서 그냥 영주권이지 이전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이전의 비자는 신경을 안 씁니다. 영주권을 신청을 할 때 변경 요건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전에 가지고 있는 F5를 신청할 수 있는 비자의 요건 에피값 설명했잖아요. eligibility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가지고 있는 비자군이 영주권을 신청한 조건을 모두 갖췄을 경우에 영주권 심사가 까다로운 거지 영주권을 받고 나면 그때부터 영주권이잖아요.
외국에 나가 있어도 2년에 한 번 들어와도 되고, 뭐, 물론 그 정책이 잘 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정책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왜? 영주라는 기본 개념이 한국에서 영주하는 건데, 해외에서 1년 9개월 그냥 있다가 잠깐, 한국에 들어왔다 다시 찍고 나가면 또 2년 전에 한국에 다시 오면 이거는 안 되잖아요. 영주라는 기본 개념 자체를 이해를 못 하는 거니까. 그거는 별도로 하더라도 영주권을 받으면 그 영주권만 생각하지 앞에는 생각 안 해요. 모든 비자가 동일합니다. F99을 받아버리면 이전의 비자가 무슨 비자이든지 신경을 안 써요. 다만 F6는 원래 조건을 갖추지 않고 F6가 2019년 10월부터 없어져서 F99로 그냥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2년이 지나고 두 번째 연장할 때 심사 조건을 강화하는 거 요거 하나가 추가되고 그 이후부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가지만 남들은 다 비자를 변경을 통해서 극단적인 조건을 통해서 F99을 변경을 했잖아요. 그러면 E74 자체에서 F99 비자로 변경한 상태면 이 비자만 봐야 되는 거예요. 왜 E74를 보냐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뀐 겁니다. 예, 바뀐 거예요. 그래서 E74였든 E73 비자였든 상관없이 비자를 이미 변경한 상태에서는 본인 혼자, 자, E74에서 배우자가 F3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E74 주최자가 F99 비자를 변경하게 되면 배우자는 F112 비자로 변경을 합니다. 그 경우에 연장하는 경우에는 주체류자의 소득 요건만 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최저임금, 월 최저임금의 12배인 이제 전년도거든요. 이게 또 올해가 아니에요. 9,160원 잠시만 2021년도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상의해 볼게요. 2021년도의 최저임금을 보면 핸드폰이 목통이지. 잠시만요. 자, 2021년도 시간이 지나니까 2021년도 2021년 최저임금을 보면 잠시만요. 이게 잘 최저 시급을 보면 자, 2021년도의 최저 시급은 2022년도가 되는 거죠. 9,160원 맞네요. 예. 요거 곱하기 이제 최저임금이니까 이게 최저임금의 12배면 전년도입니다. 전년도. 그러니까 2023년도 9,620원 적용하는 거 아닌 전년도인 2022년도 9,160원. 그래서 191만 4,440원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신청인 플러스 가족이라는 거는 주체류자가 F299이고 가족이 F299. 이 경우는 처음에 E74 비자 가지고 있는 주체류자가 F299 비자 변경한 다음에 배우자가 F112 있다가 그 이후에 배우자하고 미성년 자녀가 F299 비자를 변경해서 실제로 지금 비자를 연장하는 주체류자가 비자를 연장하는 시점에서 본인과 가족이 F299를 다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이 설명을 한 거예요. 신청인과 가족이라는 얘기는. 왜 그러냐면 F1 비자를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F299 비자 섹션은 신청인 하나만 되어 있는 거는 신청 혼자 F299. 신청인과 가족은 F299을 가지고 있는 전제로 시작하는 거예요. 신청인 플러스 가족이란 얘기는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체료자가 F299으로 그리고 가족이 F299으로 같이 신청하는 경우고 주체료자가 F299 비자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F112이기 때문에 이걸 적용받는 거고 주체료자가 F299 그리고 가족이 같이 F299인 경우 또는 주체료자가 F299을 가지고 있다가 배우자가 F112를 가지고 있다. 추후에 가족이 F299 비자 변경해서 결국적으로는 주체료자가 연장하는 시점에
가족과 주최료자가 F299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신청인 플러스 가족 요건인 GNI 한 배 요건을 맞춰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앞에 제가 설명해드린 변경 요건에 대한 설명을 듣지 않고 바로 연장 요건의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신청인 플러스 가족에 대한 개념 자체를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변경에 관련된 강의를 들으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제 아셨죠? 아셨죠? 이 부분에 관련돼서 정말로 많이 제가 정책본부에 질의를 했었고 상담을 했었고 또 관할 출입국에서도 오류가 난 부분들을 실제로 통화를 하면서 정책본부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 부분들 변경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침 자체에 대한 설명이 바뀌지가 않으니까 무슨 문제가 생긴다? 해석의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음. 그래서 지침의 중요성이 이만큼 중요하다. 출입국 관리 공무원들은 주무관님들은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잖아요. 신청인과 가족으로 구분해야 돼요. 신청인과 가족이 한국에 있으니까 이걸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근본적인 이 표에 대한 설명 자체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생기는 문제예요. 자, 결론은 그렇습니다. 모든 비자는 변경이 연장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장이 변경보다 요건이 더 까다로울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은요. 모든 나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청인이 가족이 있는 상태에서 F299 비자를 혼자 변경했을 때는 최대 임금의 18배를 받았잖아요. 월 최대 임금 18배, 3,450만 원을 받았잖아요. 근무처 변경 허가 대상자인 경우에는 이것보다 더 금액이 높은 GNI 한 배가 연장 요건이 될 수가 있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제가 그래서 솔직히 합격의 법원에서 굉장히 많이 강의를 하고 있어요. 합격의 법원 작년 12월 17일과 18일 그리고 12월 31일과 2023년도 1월 1일 날 강의를 했어요. 총 24강 강의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행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 강의 꼭 강추. 솔직히 출입국 기빈 강의에서는 상당히 제가 좀 인지도가 좀 있습니다. 오늘은 배우자가 F1 비자가 있는 상태로 한국에 있을 때 또 배우자뿐만 아니고 미성년 자녀도 포함이 되겠죠. 최대우자가 F299 비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연장했을 때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의 소득 요건이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저의 장인닷컴 비자인 코리아의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가 지금 기준으로 6,910명입니다. 제가 목표가 2월까지 8,00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이제 구독, 또 레퍼럴,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에게 좀 추천을 해주셔서 제가 정말 며칠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좀 도움을 주시면 목표 8,000명을 꼭 채우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크게 좀 도움을 주시고 제가 노력한 만큼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양질의 강의로 보답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아니 어떤 유튜브 강의를 들어도 저같이 좀 진짜 필요한 강의가 많이 없어요. 대부분 행사님들이 이제 강의하고 있는 것들 제가 가끔씩을 좀 검토를 해보잖아요. 정말 출입국 정책에 대해서 하나씩 E7이면 E7, F2면 F2, F2 중에서도 F7, F299, 또 E7 중에서도 E7, S1, S2 그거 있는 것 자체도 모르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이제 강의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굉장히 큰 힘이 좀 필요합니다. 구독 좀 해주시고요. 자, 오늘 강의했던 거는 정말 너무합니다. 도대체 제가 몇 번을 강의해야 이 지침이 바뀔까요? 지침이 좀 바뀔까요? 자,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어제 하도 이제 너무 억울해한 외국인이 있었어요. 지방의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
본인은 F299이고 배우자하고 미성년 자녀는 F112인데 연장하러 갔더니 배우자 플러스 본인이기 때문에 신청자이기 때문에 지인의 한배소득 4,048만 2천 원 이상이어야 된다. 그것 때문에 완전히 뻥 뜬 거죠. 어떻게 F299로 비자 변경한 그 요건보다 더 어렵게 F299 비자의 연장 요건이 적용될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거죠. 모든 비자는 한국에 있는 모든 비자는 다른 나라도 다 동일할 겁니다. 변경 요건이 더 엄격하고 연장 요건은 조금 완화되어 있습니다. F7만 봐도 그렇잖아요. F299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도 하선을 하길래 페이스북 페이지에 영어로 좀 설명을 해드렸고, 오늘은 제가 한국어로 강의를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원래 20분 강의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본적인 거를 알아야 됩니다. 출입국 비자 정책 같은 경우는 근본적인 걸 알고 디테일한 것들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구독, 자, 8,000명 가자! 8,000명. 자, 만들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좀 해주시고 페이스북 페이지 비자 인 코리아 또는 유튜브 채널 비자 인 코리아 1에 또는 저희 웹페이지인 비자 인 코리아에 방문해 보시면 정말로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제 페이스북은 일반적으로 영어에 중점을 두고 있고 유튜브 채널은 많은 외국인들이 보고 계시거든요. 행사님도 뿐만 아니고 한국어를 같이 배울 수 있는 이런 강의, 이민 정책 강의를 하는데 한국어도 배울 수 있다.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강의입니까? 영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의를 특별한 경우 아예 비자가 변경되는 걸 제외하고는 한국어로 최대한 강의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듣고 또 구독을 눌러주시면 그만큼 힘이 생기죠. 자,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뵙겠습니다. 이상 visainkorea 자격닷컴 행정사무소 이장만이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